주어진 여건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한테 들어오는 작품들 중에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 표현해내거나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작품은 꼭 해보자 라고 생각한 그 마음의 태도가 지금의 김규리를 만든 게 아닌가. 간찬의 시내길 잠시 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편에서는 좀 연기를 중심으로 김규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제 욕심을 냈습니다. 자, 그 지난 1편에서 마무리해서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의 네.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영화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컴퓨터로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저 비행기 열몇 시간을 타도 영화를 거의 안 봅니다. 네. 왜? 그러고서 영화를 봤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서 그런 점에서 신명은을 꼭 영화관에서 보기를 다시 한번 권하면서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20수년에 걸친 그 연기 생활을 1999년부터면 26년이잖아요. 몰라요, 아니에요. 보기에는 뭐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지만 한 26년 정도의 연기 생활 쭉 하면서 어땠어요? 신명의 그 연기. 저거는 저 규리 씨도 저 연기하면서 진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거기 나온 그 연기들이 다 어려웠어요. 보면은 연기자로서 또 어떤 성숙 내지는 성장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우 이게 물고기가 네. 물 안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결국엔 작품 안에서 숨을 쉬는 게 아닌가.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숨의 질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배움이 컸던 작품도 있고요. 어떤 작품은 이야기가 정말 좋아서 많은 관객들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작품도 있고요. 어떤 작품은 이거를 표현해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작품들도 있고요. 이번 신명 같은 경우에는 포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가기 위한 제가 가진 그 답답함의 표현들을 폭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 양적으로는 안내상 씨에 비해서 적었지만 훨씬 적고요. 네, 근데, 한 영화 비중상으로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커가지고 그래서 한 씬 한 씬에서 표현해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질감이 아주 깊었죠. 근데 그 장면에서는 그 장면을 저도 스크린을 통해서 봤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이 쟤 뭐야 너무 무섭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두 번째로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지금 봐도 아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네. 이 영화에서의 규리 씨 연기가 혹시 미절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왜 몰라요. KCBH가 무서워.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거기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잖아요. 몰랐어요.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예요. 아니 그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알고 있었는데 분량이 작아요? 굉장히 그 미저리에서 KCBH 분량이 정말 적어요. 근데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압도적이었어요. 규리 씨가 양적 비중은 적은데 질적으로 그냥 영화를 완전히 리드해가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안내상 씨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안내상 씨를 그냥 압도해버리니까 그래서 영화라는 게 그다음에 연기라는 게 양을 넘어서는 어떤 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줘서 아까 굉장히 이렇게 혹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배운 적도 있었다는데 배움을 준 영화는 뭐였나요? 혹시 뭐 임권택 감독하고 두 편을 하셨는데 네. 임권택 감독이신지 아니면은 홍상수랑 이제 뭐 하나 그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러한 거장 명장하고 할 때 배운 건지 아니면 전혀 뜻밖의 영화를 통해서 뭔가 배운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은데 어때요? 사실 모든 작품에서 다시 배우는 그래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요 정도까지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영화를 나열을 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 지점이었구나 라는 그 아쉬움들이 항상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들이 있을 때
저는 다시 배우고 매번 다시 배워요. 좀 더 나를 놓고선 해봐도 됐었는데 너무 나를 버리지 못했었구나라는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작품들마다 배움이 달라요. 얻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딱 어떤 작품이 그랬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작품이 이렇게 자극이 오는 것들이 다 달라요. 임권택 감독하고 두 편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임권택 감독이 굉장히 가차없는 감독이거든요. 배우들을 거의 그냥 잡아먹는. 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것을 느끼느냐는 상대방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받아들이는 거에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임권택 감독님을 만나 뵈었을 때 감독님은 되게 소탈하세요. 엄청 소탈하시고, 감독님이 작품을 촬영할 때는 당신의 말투로 최대한 잘 설명해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책을 읽을 때 행간이라고 하죠. 이 행간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말씀 사이에는 그 행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곱씹다 보면은, 아, 감독님이 원하신 게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자극이었고, 상상력 속을 이렇게 수용해 나가는 느낌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감독님하고의 작품 촬영은 너무 영광이었고 재미있었고 즐거웠었어요. 두 편 다 또 네. 베니스를 또 다녀왔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하루 인생은 경쟁이었고 네. 화장은 경쟁 부분이 아니었습니다만은 2004년과 2014년이니까 10년. 10년의 시차를 두고, 근데 그 두 편으로 하여튼 베니스를 다녀오신 거는 그 영광이에요. 배우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죠? 큰 영광이고 또 어떤 네. 강렬한 체험으로 남아 있을 텐데, 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이기도 했지만 김훈 작가에게 작가님. 이상 문학상을 안겨준, 거기서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캐릭터, 네. 투병 중인 아내를 진짜 헌신적으로 돌보면서도 흔들리는 남자, 그리고 그를 흔들리게 하는 여자. 네. 아주 그 역을 김규희 씨가 진짜 절묘하게 해줘서 참 그 인상적인 영화로 기억에 남는데, 어떻습니까? 화장을 연기할 때 이렇게 뭐 추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 우선 화장이라는 영화는 그 유혹에 빠져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상상을 하면서 그걸로 자신을 버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상상이 되었든 현실이 되었든 어쨌든 여성의 매력적인 것을 보여드렸어야 되는 캐릭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선 접근을 하니까 훨씬 더 강렬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좀 그 원동력이 되었죠. 하하하 같은 경우 약간 푼숙기 있는 내용료로 나왔죠. 그 영화가 이제 네. 홍상수 감독이 칸에서 경쟁 부분에서는 이제 상을 못 받았지만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네. 그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영화 연기하는 거. 저는 네. 그때 어떻게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냐면, 네. 당시에 이제 홍상수 감독님은 정말 그 스태프들의 구성을 엄청 적은 숫자로 그 촬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홍상수 감독님은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떻게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선 제가 소화를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늘 고민이 컸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그거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모두가 홍상수 감독님과 촬영했던 모두가 홍상수는 천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은 왜 천재라고 하는지를 내가 현장 가서 봐야겠다, 경험해 봐야겠다 해서 이제 우연하게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홍상수 감독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감독님, 저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제안이 이제 하하로 오게 된 거였고,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준비들 중에 첫 번째 놀랬던 거는 옷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 옷을. 그래서 무슨 옷이 필요한데요? 그랬는데 아무거나 다 가져오래요. 그래서 희한하네 이러면서 옷을 정말 주섬주섬해서 정말 혼자 들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의 옷을 가져갔어요. 이제 의상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옷 중에서 감독님이 이상하게 매치를 해서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캐릭터로. 그래서 이상하시네 그래가지고 그걸 입었어요. 연기를 할 대본을 주셔야 되는데 대본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역할을,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도 모르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떨어져요. 아침에 제가 할 대사가. 근데 아침에 그 대사가 떨어지는데 현장에서 저희 배우들은, 모든 배우들이 다 스탠바이예요. 오늘 촬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스탠바이예요. 그리고선 우리끼리는 이제 배우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폭탄을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배우가 꼭 폭탄을 맞아요, 그날. 촬영 분량이 갑자기 그 배우한테 집중이 돼서 폭탄이 떨어져요. 이제 저한테 폭탄이 떨어진 날의 장면들을 보면 대사가 이만큼이에요. 많은 분량의 대사들 중에서도 감독님은 또 작가주의이시라서 감독님이 원하는 톤에 붙이고 띄고 하는 그 뉘앙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 어려운, 나도 금방 다 받아서 대사를 다 못 외운 이 전체 씬을 원신 원컷으로 한 번도 대사 NG가 안 나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뉘앙스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제 스스로는. 정신없이 하는 와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감독님이 원하는 걸 해내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제 캐릭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런 캐릭터였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네. 자, 그 사실 홍상수는 뭐 워낙 그 세계적인 감독에다가 이제 자기 세계가 네네. 워낙 확고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는 방식이 다른 홍상수 감독님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고, 가끔 하하를 생각을 했을 때 웃음이 나와요. 재미있는 거를 참 재미있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거를 경험했구나. 그 이제 필모 중에서 네. 보통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영화를 미인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본인에게도 미인도가 터닝 포인트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은 생각이 좀 다른 겁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삼으냐에 네네.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저한테는 배움의 크기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하류인생, 미인도, 그리고 신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부에서 보실 때는 이제 미인도에 대한 그 터닝 포인트를 되게 강하게 잡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여자이면서 남자, 그것도 신윤복이라는 어떤 대단한 그 화가 역할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연기가 또 화가 네. 김규리 탄생의 활동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기 맞아요. 있는 게 지금 작년에 제가 네, 맞아요. 규리 씨한테 받은 범 네. 그림 받을 때 따라온 건데, 오늘 제가 이 소독으로 가져온 너무 감사합니다. 쓸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네. 어쨌든 그 신은복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연기를 그쵸. 잘 소화해서 우리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여기지만은 이제 본인에게는 오히려 그 하루 인생이 세 있었어요. 번째 네. 하루 인생, 그리고 앞에 네. 여고생 두 여고담.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여고생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그렇죠. 네.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연배 때는 다 이제 20 되기 전 그때니까 다 풋풋한데, 저는 그때 21살이었어요. 그렇죠. 21. 네네. 그때 막 거기 같이 나온 그 배우들 다 보니까 진짜 공효진도 그렇고 풋풋하죠. 네. 근데 정말 풋풋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또 그게 김태용, 민규동이 네, 맞아요. 이게 감독님들도. 연출력이 있는 또 네. 그래서
참 그 어떻게 보면 감독복이 있는 배우인가. 네, 첫 시작부터 그렇죠. 감독복이랑 그렇게 좋은 제작사복이 네, 있었어요. 좋은 네. 감독과 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규리 씨가 출연한 영화들의 대부분이 네.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나 용기 안 갖고 싶어. 저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너무 피곤해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아, 그런 네. 점에서 용기가 필요한 캐릭터를 참 지속적으로 해오셨구나.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에 신명이라는 그런 또 결단이 가능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출연할 때 촬영하는 중간에 저는 일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 기록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일기거든요. 근데 그때 촬영과 촬영 사이에 중간에 쉬는 동안 제가 썼던 글들 중에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일기장에 메모를 남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 막 두세 개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굴러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씩 천천히 하나씩 하자. 그래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됐냐면 보통 한 작품을 하고 나면은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잃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해서 얻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작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러면 저한테는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한테 들어오는 작품들 중에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 표현해내거나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작품은 꼭 해보자라고 생각한 그 마음의 태도가 지금의 김규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김규리가 걸어온 필모그래피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다 보니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네네. 저 신명에 지금 한참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뭐 다음 출연작이 결정된 게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지금 4월 30일 날 저희 이 신명이 크랭크업하고 네. 난 뒤에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 내 이름은 이라는 작품이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촬영을 그 5월 달에는 제가 쭉 했었고 그거는 아주 뜻깊은 촬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영화에 대해서는 워낙 제가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네. 제주도 촬영장도 갔다 왔고 또 내년 개봉에 맞춰서 어떤 기획도 크게 할 건데 또 그 영화에서의 우리 또 김규리 씨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네. 아마 많은 베테랑 배우들께서 이제 그 좋은 이야기를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해주셨어요. 작은 분량 한 장면 나오는데도 막 나오시고 막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아마도 내년 4.3 때 개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영화 평론가로서 또 팬으로서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